자, 문제 47번. 47번은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1번입니다. 1번에 보니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우선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라 합니다. 47번에 1번 하나, 피부양자는 용어 정의가 되겠죠. 부분들은 2번. 직장가입자는 자격을 얻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 사용자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격 취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자격을 얻은 경우 취득에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을 잃은 즉 상실한 경우라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47번의 문항 2번에서 보시면 자격을 얻거나 지금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는 그 자격 취득 상실에 관련 신고를 하면 돼. 신고는 지금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할 때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신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그 해당되는 그날 자격을 얻거나 자격을 잃은 그날로부터 플러스 며칠 이내 다음 달 15일이 아니라 해당되는 얻거나 잃은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신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를 틀렸던 것은 그 기한 다음 달 15일은 언제까지 14일 이내 신고하는데 여기서 꼭 하나 주의할 게 여기서 현재 그 지문으로 문제를 만든 건 아니고 그 신고에 관한 기한 다음 달 15일까지를 14일로 바꾸는 거는 꼭 주의하시고 여기는 14일 이내 그럼 14일 이내 누구에게 신고할 거냐? 용어 보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험자에게 신고하면 요거 좀 꼭 주의해 놓을게요. 여기는 보험자에서 신고 하나 확인해 두셔서 기한은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합니다 라고 해서 문항 2번 하나 틀린 걸 소정을 하고 일단 지문을 쭉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3번 갑니다. 자, 국외체류하는 경우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즉 직장가입자가 국외체류하는 경우에 국내 거주하는 누가 없어야 돼요? 피부양자가 없을 때만 보험료를 면한다. 그러니까 직장 같은 경우 쉽게 외국에 지사에 나가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지사에 근무하는 직장 같은 당연히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보험 혜택을 받을 일은 없겠지만 근데 국내에 누가 있다? 피부양자 방금 동그라미 1번에 따른 그와 같은 피부양자가 국내에 있다면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보니까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면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뭐가 면제되는 거죠?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고요. 부분들은. 4번은 보험료 그 징수 시기. 현재 47번의 4번은 보험료 징수 시기입니다. 47번은 보험료 징수 시기. 징수시 이와 같은 시기가 됐을 때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시기를 잠깐 보니까 문항 4번이네요.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에 속하는 달까지 징수합니다. 라고 해서 징수에 관한 시기를 정리했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지문에 따른 다만에 따른 단서에서 다만에 따른 이 단서에 따른 이 경우는 언제부터 징수하되는 다음 달이 아닌 언제부터 그 달부터 해당된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된 그날이죠. 그래서 그 달부터 그러면 어느 사유에 해당이 됐을 다음 달이 아닌 그 달부터 징수하는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 해당한다 해서 봤더니 지문에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에 취득했다면 건강보험료 징수는 몇 월분의 보험료부터 징수하는 거죠. 공단이 5월분의 보험료부터 징수하는 거고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는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언제?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공자 등의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가시면 되냐면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아파트에 A라는 경비원을 채용을 했어요. 근데 A라는 경비원이 채용되기 전에 국가유공자로 분류가 돼서 건강보험법이 아닌
유공자 등의 관련 법률에 따른 의료 혜택을 보고 있던 A라는 경비원이 이제 아파트에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취업이 됐으면 이 A라는 경비원이 보니까 나는 기존의 유공자 등의 관련 법률에 따른 의료 혜택을 받는다. 그 혜택을 보지 않고 뭐에 따라서 건강보험에 따른 의료 혜택을 보겠다라고 건강보험 적용 신청을 해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언제부터? 여기는 다음 달이 아닌 그 달부터. 그래서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사유는 지금 보니까 몇 가지 사유가 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언제부터? 다음 달이 아닌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라고 해서 47번의 문항, 지금 2번 정리 봐두시면 되겠고요. 부분. 4번 정리하고 5번.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47번 정리하고 48번. 48번은 이제 보시면 부대시설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 용도 변경 허가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와 영어를 쓰셔라고 이제 그래서 박스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48번. 현재 48번, 이 48번 지문 요 박스에 최소 여러분이 최소 세 가지 관련 지문을 꼭 정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행위하려고 했을 때 동의 요건은 누구 얼마의 동의를 갖춰서 해당 면적의 얼마 범위에서 용도 변경할 수 있냐인데 여기는 지금 동의 요건을 지금 보니까 물었던 게 지금 보니까 양가 전체 입주자 기역분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기역은 3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서는 일단 지문 하나 그중에 세 개를 한번 뽑아서 내본다면 동의 요건 전체 입주자 얼마? 3분의 2 이상,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니은, 디귿, 니은과 주택단의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니은, 디귿분의 1의 범위에서 그러면 일단 숫자가 하는 것을 일단 먼저 빼면 각각 전체 면적이 얼마인가요? 2분의 1의 범위에서 뭘로 용도 변경하다?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데 이때 주차장 용도 변경은 대상 시설, 부대입자 공인 범위자 모두가 아니라 몇 가지 대상 시설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용도 변경하는데 그 세 가지 중 하나 빠진 게 지금 지문에 두 번째 니은입니다. 니은 주택 단지로 또 어린이 놀이터라 해서 이거는 주민 여기 운동 시설. 그래서 여기 하나 빠진 것은 그 중에 하나 주민 운동 시설을 쓰는 거죠. 주민 운동 시설을 포함을 해서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 2분의 1의 범위가 되죠. 그래서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양가로 요을 것 닫고 해서 그와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해서 지문이 정리가 되어 있죠. 부분들에서 지문은 지금 3 주민운동시설 2에서 그 분수법의 숫자 여러분 뭐 전체를 보자 그 중에 숫자 일부만 물어봤지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뭐 숫자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 3분의 2, 2분의 1까지 전체적으로 숫자에서 전체적으로 지문은 꼭 그냥 앞뒤로 지금 숫자를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꼭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숫자 3분의 2, 2분의 1 그리고 세 가지 대상 시설 주민동시설 포함해서 보시면 그 중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주택단지 내 도로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제 이걸 포함해 총 세 가지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이 주차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48번은 요 세 가지 이 수치 관련 질문에 도라고 이걸 포함해 주택단지 안에 도로까지 이제 해서 세 가지에서 이 세 가지 관한 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요 일단 결론을 보시면 여기는 주관식의 기입형으로 이 중에 숫자에 관한 거든 또는 지문에 관한 거든 물었을 때 쓰실 수 있게끔 여기는 준비해 두시자 해서 48번 정리하고요. 49번은 보시면 공동도 입주자 공유하는 복리시설의 증축 증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와 영어를 쓰셔라고 그래서 반가로 1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의 경우라고 그래서 가나다 관련해서 가번, 나번, 여기는 다번. 그래서 49번에 지금 다번. 여기서 하나 보시면 49번 여러분이 49번 지문에 보시면 여기는 다번에 관한 지문에 따른 증축에 관한 경우와 가나 다 관련해서 보시면 다번에 따른 증축 관련 지문 한번 확인하자 말씀드리는데 볼까요?
중축은 총 세 가지 경우, 중축 경우 중에 답안에 가보니까 공동택 필로티 부분은 전체 입주자 디귿, 기억이라는 건 3분의 2 이상의 3을 써서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 입주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디귿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서 디귿이라는 건 뭐가 되죠? 디귿은 주민 공동시설이다. 그래서 현재 3번에 들어갈 숫자 전체 동별에 관해서 그 동의 요건에 관해서 3분의 2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에서 둘 다 여기는 두 가지 모두가 다 전체 동 관련 입주자 3분의 2죠. 3분의 2는 숫자 기억하시고 무엇으로 정하든 모두로 중축하 그와 같은 동의를 거쳐 여기를 주민 공동시설, 주민 공동시설로 뭐하더라? 중축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합니다라고 이렇게해서 지문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3, 3하고 이 주민공동시설을 이걸 쓰는 해서 주관식으로 쓰는 여기까지 해서 숫자 두 가지와 용어 쓰기 주민공동시설 정리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밑에 이제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해설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그 답안 지문의 세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그럼 현재 이 지문 중에 보신 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뭘로 중축하는 거죠?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는 것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 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볼 거냐 했을 때, 자, 밑에 이제 화살표, 요 밑에 가면 정답 밑에 가면 이 화살표죠, 화살표로 가봤더니 여기에서 화살표 표시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는 정의한 범위랑 이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이때는 모두 충족을 하고서 공동 중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일단 지문에 1, 2, 3에 따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고 그래서 1번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무슨 시설? 주민공동시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민공동시설은 여기는 뭘로 중축하더라?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민공동시설로 중축을 하는데 주민공동의 중축은 이 종류가 16가지 정도는 다수의 많은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 주민공동시설 모두를 중축하는 게 아니라 이 다수의 주민공동시설 중에 몇 가지 주민공동시설에 한해서만 중축할 수 있더라. 보신 대로 자, 문항 1번 도서실, 양가로를 포함한 도서실. 2번 주민교육시설은 양가로를 만한 주민교육시설. 그 다음에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 집회소. 그러니까 여기는 다수의 주민공동시설, 몇 가지 주민공동시설 한해서만 중축 가능하더라. 5가지에 해당되는 주민공동시설이 제한적으로 중축 가능하다는 거에서 첫 번째 하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에 따른 주민과 공동을 중축하는 필로티 부분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 단위의 필로티 부분은 총 면적이 얼마? 100분의 30. 그러니까 필로티 부분이란 게 지금 이 특정 도면 그 주택 단위 전체에 있는 필로티 부분 면적의 총 합계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요? 100분의 30을 넘어가지 않는 이내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갖추고요. 세 번째. 자, 주민공동시설의 중축 면적을 해당 주택 공동택의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그러면 필로티 부분일 때는 이 바닥 면적에 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로티 부분을 이와 같은 주민공동 중축했다 밑에 중축된 부분은 뭘 산입해야 돼요?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는데 문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산입하기 용적률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전제 조건에서 이 세 가지 기술된 지금 봤던 1, 2, 3에 따른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범위에서 중축하는 걸 허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49번의 밑에 해설에 나왔냐 해설에 이 별표죠. 별표에 따른 이 정론 범위 여기 모두랑 현재 보셨을 때 보면 조건 세 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현재 그 교환 그대로 갔을 때 1과 2와 1, 2, 3에 따른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뭘로 주민공동을 중축한다고 해서 현재 문제로 만들어 박스 내 그 지문도 중요하지만 현재 밑에서 추가 설명드린
이 국토급 정하는 범위란 요 화살표 지문도 요거는 매우 요것도 동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는 박스 내용 하나 정리하시고 밑에 화살표 내용까지 정리해서 관련 중축 규정 중에 답안에 관한 규정 정리를 꼭 잘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50번. 이제 리모델링으로 한번 넘어갈 리모델링입니다. 자, 리모델링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는 것에서 이제 50번 박스는 리모델링 관련한 그 용어 정의상 관련해서 숫자 3개의 숫자를 관련해서 가로를 쳐놓고 여러분들 쓰시는 문제 지문으로 정리했던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50번은 지금 1, 2, 3에 따른 3가지 숫자 관련한 번 일단 3번에 좀 지문을 집중시켜 놨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그 지문 50번에 2번에 증축 관련 증축에 관한 시기도 꼭 한번 확인하셔서 시기는 15년인데요. 15년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에 지금 2번의 그 일부 앞쪽의 지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그 연수라는 것은 법으로는 15년이 되고 15년이라고 정해놨지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는 그 조례로 정한 기간이 증축의 시기가 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이어지는 지문에 이제 그러면 그와 같은 시기가 됐을 때 뭐 하자? 증축을 하자. 증축에 관한 시기를 보니까 기억은 몇 %? 30% 이내. 그런데 양가로 단서에 가보니까 면적이 니은 제곱미터라는 것은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디귿 퍼센트 즉 30%까지 증축을 소반한 리모델링 가능한데 세대 주거적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얼마까지? 이때는 40% 이내에서 증축을 소반한 리모델링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 관련해서 50번에 2번에 그 지문 전체를 통해서 증축에 관한 시기, 증축의 면적 범위에서 2번 지문 좀 정리 봐주시고요. 51번. 자, 51번은 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일단은 리모델링 하기 설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립에 필요한 인가 요건에 관한 1번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2번은 동을 리모델링 하고 했을 때 그 필요 동 요건에 관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숫자에서 51번 볼까요? 지금 현재 51번은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 결의 요건이 전체 동별에 따라 현재 물어봤던 것은 이렇게 기역하고 니은으로 가로고 전체 대상으로 기역, 동별 대상 니은에서 전체 동별 가로쳐 놓고서 여기에 들어갈 지문을 쓰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주변에 뭐라고 되어 있어? 분수표기 분수입니다. 그래서 분수표기를 쓰라고 쓰는 단수 여기는 정답 쓸 때는 꼭에서 3분의 2하고 니은에 들어갈 것도 얼마? 3분의 2. 그래서 정답 쓰실 때 분수표기라는 숫자 좀 주의해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번 지문 정리해서 봐두시고요. 자, 52번입니다. 52번은 지금 다 보시면 그 시공자 선정. 자, 이제 리모델링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 공사를 할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상의 요건에 관해서 52번에 1번. 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역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경쟁입찰의 방법을 하는데 경쟁입찰의 방법은 누가 정합니까? 기회가 들어갈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해서 1번. 자, 그런데 꼭 다만에 따른 단서에 가보니까 경쟁입찰의 방법을 하는데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만에 따른 단서 요건이면 그때는 경쟁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라면 경쟁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가 현재 그 문항 지문 2번에 가보니까 자, 이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기역이 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니은의 2배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 정하는 디귿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서 52번은 이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숫자 용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을 몇 번 경쟁입찰했다는 거죠. 2배 이상의 경쟁입찰을 했으나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해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들을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그때는 경쟁 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문 52번 정리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특례 규정. 자, 공동택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총해서 네 가지 특례 규정이 있고 그 중에 네 가지 특례 규정 중 하나를 지금 3번의 박스 위치해 놓고 용어 쓰기를 물었습니다. 부분들. 자, 이제 특례 규정 네 가지 이제 특례 규정 중에 관련 지문에 보면 그 네 가지 중 하나를 주고서 관련해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셔라고 이제 해서 물었던 부분으로서 한번 볼까요? 자, 특례 규정 중 공동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후에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역은 변하지 아니한 것을 본다고 했을 때 기역에 들어갈 것은 대지 사용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경우에는 니은에 따른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는 그때는 뭐에 따른다? 권리 변동 계획에 따른답니다. 그래서 지문은 53번에 그 지문에 대지 사용권하고 권리 변동 계획 체크하셔서 53번 정리하고요. 54번은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거니까 기역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합니다. 그래서 기역은 주어지는 게 뭔가를 봤더니 가번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나번에 사업 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택 공용부분 하자보수 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도 그래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공사는 선정 집행이 일원화되어 있죠. 누구에 의해서?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뭐 합니까? 선정하고 뭐까지 집행하는 거죠. 그럼 일단 기역에 들어갈 것은 누굴 써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 이원화되어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2번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항목의 사항이다. 그래서 2번은 그럼 이원화되어 있는 공사 중에 용역과 공사 중에 하나 2번에 가번에 니은은 뭘 쓰죠? 여기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54번에 용어 두 가지 기억년에 들어갈 용어 입주대표회의 장기 수선 충당금 정리를 봐주시면 되겠는 부분들은 자 55번입니다. 자 55번은 지금 보면 관리비 산정 방법입니다. 자, 관리비 산정 방법은 지금 보니까 지문에 몇 가지 지문을 주고서 그 중에 월별 정산제와 비교해서 연간 예산제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지문을 이제 보셨을 때 지문에 55번에 자, 기역에서부터 시효까지 이제 해서 여기는 보시면 특징. 그럼 여기는 지금 좀 물어봤던 것은 월별 정산제 비교 연간 예산제 지금 그 지문에 뭐가 들어있더라. 여기는 월별 정산제 특징이 박스에 들어가 있고요. 또 박스에 뭐가 들어있다? 연간 예산제에서 연간 예산제에 관한 특징이 들어가 있더라면 이제 그러면 주어지는 여기 이제 그 박스에 기역에서부터 쭉 기술된 지문들 중에 월별 정산제와 연간 예산제를 쭉 가면서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자 가계부담 일단 연간 예산제 개념일 때 월별 정산제는 뭡니까? 이달에 썼던 만큼을 다음 달, 예를 들어 5월 달에 썼던 5월 달에 쓴 만큼의, 내가 쓴 만큼의 관리비를 6월 말까지 내는 게 월별 정산제예요. 연간 예산제는 내가 많이 쓰고 적게 쓰면 관계없이 1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월 달에 10만 원 냈다면 12월까지 1년 12달 얼마를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연간 예산제 개념으로서 이제 기역부터 쭉 한번 가볼까요? 가계부담의 균형입니다. 그럼 당연히 일단은 뭐 액수의 많고 적음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균형이라는 측면은 매월 내는 금액이 똑같냐를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연간 예산제 특징이 될 거예요. 하나. 두 번째, 니은. 사용자 부담 원칙의 법이라는 건 쓴 만큼 내겠다. 당연히 뭐예요? 월별 정산제 특징으로 갈 거고요. 디귿. 물가 변동에 적응이 용이하다. 물가가 증감폭이 증감이 있다면 증감폭을 반영할 당연히 이건 어디겠죠? 여기는 월별 정산제겠죠. 그달에 쓴 걸 다음 달에 부과한다는 그 증감폭을 반영할 수 있는 거면 월별 정산제고 리을. 회계 처리 간편. 이건 1월 달에 한 번 부과하면 12번 포함해서 12번 똑같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리을의 회계 처리가 간편한 것 이 중에 연간예산의 특징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 매월 관리비 변동은 당연히 매월 관리비 내놓은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뭐죠? 월별 정산. 여기는 미음은 월별 정산제 특징으로, 그 다음에 비읍. 정산사무가 번잡. 당연히 매월 관리비가 내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뭐죠? 월별 정산. 여기 특징은 비읍번 어디로? 월별 정산제 특징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 인건비 절약. 인건비 절약입니다. 인건비 절약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자, 세대 수가 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연간예산제랑 1월 달에 부과했던 금액을 똑같이 나머지 11번 모두 똑같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회계 관련 담당 직원은 다른 업무도 겸할 수 있다는 어떤 취지에 가시면 어디가 인건비 절약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어디가? 연간예산제. 그래서 마지막 시호선 연간예산제 특징. 당연히 월별 정산 매월 관리비가 변동하다 보니까 그 변동된 관리비를 해야 될 회계 담당 직원이 따로 있어서 그 업무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그 개념을 봤을 때 연간예산제는 한 번 부과한 금을 똑같이 1월 달에 부과된 금을 똑같이 2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이 금액을 부과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건비 절약 측면의 특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연간예산제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죠. 그럼 현재 예산제는 기억하고 물어봤던 건지 뭐냐, 여기는 물어본 지문이 어느 경고될 때 여기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여러분 연간예산, 월별 정산 이 두 가지 좀 크게 봤을 때 여기 기술된 기억부터 시효까지 해당 요 7가지 정도 개념의 요 지문만 여러분 여기는 애우기보단 이해를 좀 통해서 정리하시면 이거는 절대 혼동할 일이 없으니 이렇게 해서 산정법은 총 7개 중에 뭐 현재 그 현 교환 문항상 번호 봤을 때 4개는 월별정 특징, 나머지 3개는 연간예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정리 받으실까요? 이 부분들. 55번, 자 56번. 의무관리대상 공동체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하나 맞고 4개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1번입니다. 자, 관리비 등을 입수된 부관 관리 조치에는 관리비 등의 명세를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체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자, 1번 지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서는 그 3가지입니다. 3가지 하게 되면 시점, 다음 달 15일, 그 다음 공개 개소, 잡수입 3가지. 여기는 틀린 게 다음 달 15일이 아니라 다음 달 말일입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합니까? 네. 어디에? 3가지 개소죠.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과 공동체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합니다. 1번. 그런데 관리비 명세도 그와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개소에 공개하는 무엇도 동일한 방법을 합니까?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해서 56번의 1번은 시기가 다음 달 15일이 아니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합니다. 1번. 자, 2번. 이에 따라 장기손 충당금은 그 적립 현황 및 사용한 금액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관리비 등에는 뭐가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56번에 2번. 자, 56번에 보면 56번에 2번 여기는 관리비 등. 그러면 56번 2번은 관리비 등이라는 건 이 등에 뭐가 포함됐다?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도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한 어떤 항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할 거냐.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2가지입니다. 현재 물었던 게 여기 보면 적립요율에서 적립요율하고 사용한 금액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립요율하고 사용한 금액을 공개합니까? 네. 그래서 현재 여기서 물었던 것은 지금 현황의 정변은 여기는 적립요율이죠. 그래서 요율하고 사용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정리해 2번 하나 수정 봐주시고 4번입니다. 자,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금융 예치 관리하되 장기손 충당금을 별도 계좌로 예치 관리한다고 했는데 현재 금융기관은 누가 지정하는 금융계좌 관리비 등을 예치 관리합니까? 여기는 사업주체가 아니라 누구?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예치 관리합니다. 라고 해서 3번은 사업주체가 누구로 바뀐다? 여기는 사용검사권자로 바뀌는 것도 주의하시고 2번째 중에 장기손 충당금 동일계좌 별도계좌, 장기손 충당 별도계좌라는 것은 장기손 충당금은 관리비 사용료가 들어있는 통장에 같이 함께 관리하지 말고 별도 계좌라는 것은 통장을 달리 만들어서
장기수원 충당금을 관리합니다. 이제 그걸 별도 계좌 H 관리한다는 지문으로 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3번 X, 4번 볼까요? 이제 수선점이 세분의 구성에 총 4가지 세부 구성료로 짜여져 있는 구성 명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지비 및 제방 검사비가 포함된다. 즉 이 수선집 세부 구성 명세 기술된 4번에 그 명세가 포함되는 거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6번은 4번은 맞고요. 자, 5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는 사용료로 부과됩니까? 아닙니다.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는 여기는 언뜻 보면 사용료로 부과되는 것 같지만 법상 지문의 충실에 따라간다면 이거는 관리비 중에 일반 관리비 제세 공과금으로 간다. 그래서 56번에 5번 요 경로만 한번 잠깐 56번에 가는 5번이네요. 5번 요 경로만. 그럼 일단 이제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는 일단 어디로 갑니까? 일단 크게 봤을 때 관리비는 맞아요. 그러면 관리비는 다시 몇 개 비목으로 나눕니까? 관리비는 다시 7가지 비목으로 나누는데 그 10가지 비목 중 뭐가 있습니까? 일반 관리비가 있죠. 10가지 중 일반 관리비가 있고 일반 관리비는 다시 몇 개의 소항목으로 또 나눠지는 세부 구성명 7개로 또 나눠지는데 그 7개 세부 구성명제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제세 공과금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간단히 관리비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따져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게 10가지 관리비 비목 중에 일반 관리비로 부과가 되는데 일반 관리비를 보니까 몇 개 또 소항목으로 나눠진 게 이게 7개 소항목으로 또 나누어지는데 그 7개 소항목 중에 어디로 이거 부과된다? 제세 공과금으로 부과된다. 그래서 마지막 관리비 거기 보면 이렇게 큰 나무로 봤을 때 큰 나무의 마지막 줄기가 되는 뭐죠? 이 관리기구가 사용한 지금 현재 5번에 물었던 관리기구가 사용하는 전기료는 보시면 지금 현재 뭐라고 물었죠? 사용료가 아닌 뭘로 봤죠? 이걸 따라서 가지 끝자락을 따라서 올라가 봤던 이 가지의 끝자 전 단계는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윗 단계는 뭐죠? 일반 관리비. 요거 윗 단계 또 뭐가 되죠? 관리비. 그래서 결국은 관리비의 가장 끝자락에 놓여 있는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는 어디에 부과합니까? 관리비로 부과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이게 뭘로 바뀌었다? 전기료가 일반 관리비로 부과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또 전기료가 뭘로 부과된다? 제세 공과금으로 부과한다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관리비 비목에 여기만 벗어나지 않고 여기를 벗어나 뭘로 부과하는데 이거를 사용료로 부과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용료가 아니 이거는 관리비 비목 중에 하나 등등 여기 마지막 끝자락까지 여쭤봤던 거지 여기는 사용료 항목에 9가지 들어가지가 않죠. 이제 그렇게 분리해서 문항 5번 하나 정리 봐주시고요. 자, 57번. 하자보수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숫자를 쓰셔라 그래서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중에 숫자 3개 지문을 주고서 자, 1번은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 또 양가로 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때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그래서 그날부터 며칠이나 하자를 보수하는 계획을 통보합니까? 첫 번째 기억은 15일 이내. 2번. 담보책임계획이 만료되기 몇 일 전까지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합니까? 니은은 30일 전. 그리고 3번. 입주자 대표 회의는 보증금을 하자심사 분쟁 조정이나 하자위법 판정 등에 따라 용도로 사용하며 의무관리단 공동체의 경우는 보증금 사용 후 디귿일이라는 것은 30일 이내 사용 내역을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구청장이 신고합니다. 라고 해서 문항 지문 3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58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는 공동택 법령상 내력고집 안전진단에 관해서 이제 박스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기관 또는 단체에 뭘 의뢰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해서 그 안전진단 의뢰기관이 어느 것이냐 해서 총 5개 기관 중에서 1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부터 5번에 건축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누가 시정공정 진단을 의뢰하는데 현재 기관 중 하나를 가로쳐 놓고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연습하시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안전진단 기관 중에 하나 기획에 들어갈 건 뭐가 들어가죠? 여기가
여기는 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들어가야 맞겠죠, 부분들은. 그래서 58번의 문항 2번의 기억 국토안전관리원 쓰시는 것까지 좀 정리 봐주시고요. 59번 인계 절차입니다. 인계 절차는 보셨을 때 1번하고 2번에 관한 건데 1번은 지금 인계 절차인데 그래서 1번은 하자 보수 보조 인계 절차 중 일부를 발췌해서 문항 지문 하나를 2번은 지금 지문에 보셨을 때는 장기소송 계획을 인계하는 절차에 관한 지문 일부를 해서 물었던 부분으로서 자 기억은 이제 보면 입조대표가 구성된 때 지체 없이 H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조대표 회의 명의로 변경하고 입조대표 회의에 현금 예치 증서 또는 보증서를 인계합니다. 그러면 누가 입조대표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를 인계합니까?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건 누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사업주체 아닙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로 써야 돼요? 사용검사권자. 그래서 59번에 여러분 실수하실 수 있는 경우 59번에 여기 기억을 쓰실 때 사업주체가 아니고요. 혹시 여기를 또 뭘로 쓰시면 안 돼요? 여기를 시장, 군수, 구청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실 것은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 뭘 쓰셔야 여기다가 여기 사용검사권자. 그래서 여기는 꼭 들어갈 게 사용검사권자 쓰시는 거예요. 의외로 오답이 또 뭐가 많냐면 이거 의외로 오답이 이 시장, 군수, 구청장 쓰시면 이게 또 오히려 많아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뭐라 쓰셔야 절대라기보다는 표현은 법상 누구로 사용검사권자로 쓰시는 것. 59번의 기억. 자, 그 다음 32번은 이 장기정의 수립에 관한 절차 중에 하나 2번인데 자 규모에 해당한다면 수립했다고 한다면 세 번째 줄에 그 공유받는 장기정 수립을 해서 사용검사권자를 신청할 때 누구에게 제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 이를 그 공동택에 니은에게 인계한다. 오히려 이건 여러분이 니은번도 여러분 여기 니은번도 여러분이 입주자 대표별에 의외로 또 이걸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꼭 누구 써야 돼? 여기는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오답을 쓰시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걸 입주자 대표를 쓰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현재 주의하실 게 기억은 사용검사권자, 니에는 관리주체 쓰시는 거 꼭 주의하실 부분. 그래서 일부러 전혀 내용이 다른 건데 여러분이 실수하실 수 있는 그 용어들에서 두 개를 묶어서 한번 문제를 꾸려본 것 확인합니다. 60번.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용도가 아니고 이제 법에서는 하자보증 용도를 네 가지를 둬놨어요. 그래서 현재 기술이 된 용도를 보시면 지문에서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해서 자 1번은 송달된 하자법 판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로 판정된 시설 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으로 2번 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으로 3번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으로까지 해서 1, 2, 3번은 맞고요. 하나가 빠진 네 가지 용도를 정한 것 중에 현재 4번하고 5번 중에 하나가 빠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지문은 자 4번은 안전진단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으로 5번은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으로 얼추 보면 둘 다 이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확인하면 두 번째는 절대 쉬운데 이거를 한 번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현재 1번부터 4번이 정답이 아닌 거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5번에 하자 진단의 결과 또는 하자 보수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용도는 1, 2, 3, 5 4번을 빠진 네 가지가 이 법에 정하고 있는 하자 보수 보증금의 사용 용도로서 네 가지 용도를 정했고 이 네 가지 용도를 정했다는 것은 지금 60번에 네 가지 사용 용도를 정했다는 건 네 가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분명 뭐 용도를 내도 이 네 가지 이외의 용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쓰지 마세요라고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부분인데 그러면 네 가지 이외의 용도를 쓰지 마세요. 근데 사용을 했다면 어때?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때는 얼마의 과태료? 내가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용했다면 이때는 이 용도 외에 다른 용도 써도 일단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일단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된다는 것까지 좀 볼까요? 부분들에서 용도는 꼭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네 가지 이외에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과태료 얼마?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 하나 과태료 처분 정리 받으시면 되겠네요.
용도는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지만 용도 꼭 네 가지 기억하시고, 특히 과태료는 이 2천만 원의 과태료는 사유가 다수가 딱 하나밖에 없다. 무슨 사유밖에 없어요? 보증금 이 네 개 이외에 용도로 썼을 때 2천만 원 과태료 딱 사유가 딱 하나. 이 하나가 유일하게 2천만 원 과태료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같이 해서 기억. 다수가 있으면 또 모르겠다. 딱 하나 사유가 이게 이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 그렇다는 것까지 정리 봐주시면 되겠네요. 60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60번까지 좀 정리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61번부터 정리하시겠습니다.